월요일 아침이 즐거운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신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이 즐거운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진옥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박진옥이라고 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저는 바람 모퉁이라고 부릅니다. 아, 별칭을 쓰시나요? 네, 우리는 이제 평등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사무국장님, 팀장님 이런 호칭보다는 그냥 닉네임으로 서로 평등 관계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은 바람 모퉁이입니다. 아, 바람 모퉁이. 이게 실제 태양반도에 가면 실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쉬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모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을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쉬어가라고 바람 모퉁이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별칭을 부를 때 뭐 이렇게 두 글자 내지는 세 글자로 그렇죠.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바람 모퉁이님 이렇게 다 그렇게 부르시나요? 바람 모퉁이님이라고 바람 모퉁이라고 그냥 부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기니까 보통 모퉁이. 모퉁이 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뭐뭐 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오늘 호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퉁이. 네, 모퉁이 좋습니다. 그럼 뭐 님 붙이지 않고 그냥. 그럼요. 그럼 저는 이제 여신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네네. 그렇게 서로. 알겠습니다. 여신. 네. 모퉁이님. 네. 모퉁이. 네. 그러면 평등 관계를 위해서. 네. 그 모퉁이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나눔과 나눔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일 텐데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와 같이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하는 그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장례를 잘 못 치르시는 분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활동을 일단 주로 하고 그게 생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생계는 또 강의를 하면서 혹시 강의는 어떤 분야로? 일단 제가 직전에는 또 국제 엠네스티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인권 강의와 뭐 자원봉사 강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제 생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한 가지 활동과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례 지원만 하다 보면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강의를 하다 보면 물론 에너지를 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라는 것은 이제 교육자와 또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장례 지원하는 활동에 힘을 또 얻는 그러니까 돈도 얻고 또 에너지도 받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아주 진짜 좋은 공생 관계네요. 그러면 일단 가장 저희의 이제 모토라고 할까요? 그 월요일 아침이 즐거우신지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해피 먼데이죠. 왜 즐거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있잖아요. 왜 즐거운이라고 했을까? 뭐 즐겁다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행복한. 행복한?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즐거운 월요일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게 행복에 대한 얘기 아닐까? 맞아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월요일 아침이 즐겁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꼭 월요일 아침만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상이 즐거운가, 아니면 일상이 행복한가, 이렇게 좀 약간 크게 이렇게 포괄하는 의미여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했다라면 아주 빈트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 순간 어떻게 즐겁겠어요. 맞아요. 사실 매 순간 즐거움은 머리에 꼭 꽂아야 돼요. 그럼요. 매 순간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때로는 월요일 아침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한 것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행복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갖는 그런 것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매 순간 이렇게 조증처럼 이렇게 분위기, 감정이 이렇게 격양돼 있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우리 살아가는 방식,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인 거지. 감정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지금 우울해.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내가 어떤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어도 그 순간에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태도,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행복인 거지.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을 딱 전환시키면 사실 월요일 아침에 일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을 때 약간 즐거움에 좀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게 이런 부분일 수 있겠네. 저는 매 순간 즐겁지는 않고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포인트였고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방향도 사실은 거기에 더 가까운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즐거운 상태를 좋아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던 거고 사실은 일상이 좀 행복한가 그리고 더더욱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월요일 아침도 행복한가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두 가지 아까 활동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엔 주가 좀 나눔과 나눔 활동이고 이제 부로 좀 약간 강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주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나눔과 나눔의 회원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선 나눔과 나눔은 그 활동 자체가 생소하죠. 기존에는 이제 살아있는 분들, 살아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회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활동이 주를 이뤘으면 저는 이 활동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러면 우리가 존엄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한다는 건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활동 내용은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 지원 그렇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2010년 겨울에 2010년 겨울에 수요 시위를 참여했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들 계속 돌아가시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했는데 할머니들 몇 분 살아 계신데 우리 장례 지원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지인분들과 이야기 속에서 나눔과 나눔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80여 분 살아 계신 할머니의 장례를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할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뭐 가족분들이랑 있는 분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삶 자체가 워낙 버거웠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마지막을 사회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분들이 지금 뭐 혼자가 아니다라기보다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사회가 최소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했던 거고요. 할머니 장례 지원하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분들을 알게 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무용고 사망자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장례를 못 치르고 가시는구나.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못 치르고 가지? 머릿속에는 당연히 장례 죽으면 누군가 가족이겠죠. 가족들이 당연히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니겠어? 뭐 그것이 화려하든 아니 검소하든 아니면 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빈약하든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례 자체가 없는 죽음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혹시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 나눔과 나눔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장례 지원한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전화번호를 만드니 상담 전화가 오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다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비슷한 활동이니까 이제 문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장례도 이제 지원하게 됐고 이제 사실 그때까지도 몰랐죠. 무연고 사망자라는 게 누군지. 그러게요. 무연고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면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를 보면 연고가 다 있어요.
사실 연고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고아처럼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80% 정도, 어떤 기자분은 90% 이상은 연고자들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또는 오랜 단절 이거를 통해서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현실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의 시신을 포기해야만 부모가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 시신을 인수하지 않고 포기해야만 자식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장례를 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신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을 일단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제도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계세요. 시신을 포기하면 가족의 장례를 안 치러도 돼? 그리고 비용을 안 내도 돼? 그런데 이걸 과연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과연 돈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장례를 안 치려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다. 실제적인 좀 사례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어떤? 27살 청년이 장례식에 왔어요. 저희가 장례식은 이제 무연고 사망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하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무연고 사망 장례하는 곳 앞에는 X배너를 세워놔요. 누구나 편하게 와서 국가꽃 한 송이 올려주고 가시라 라는 이제 그 X배너를 설치해 놓는데 그날따라 한 청년이 왔다 갔다 하길래 들어오시라고 편하게 들어와서 조문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의 시신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28살 청년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수할 만큼의 돈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럼 병원비 300. 아들 이제 이 아버지는 이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랑 컸고 얘기하기로는 17살 때 자기를 버리고 온 아빠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버린 게 아니라 이혼했는데 그 상황을 잘 설명 안 해서 아마 이제 아들은 그렇게 이해한 것 같고. 근데 이제 28살이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인수를 해라 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병원비 200, 300. 아들한테 연락 오기까지 한 10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근데 안치료, 시신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씩, 100만 원. 한 300만 원. 그리고 장례를 치려고 하면 또 미니멈으로 해도 한 3, 400. 아주 미니멈으로 해도. 그러면 5, 600이 일시불로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28살 청년이 5, 600이 어딨어요. 그쵸. 근데 어머니는 나 몰라라, 고모도 나 몰라라.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신을 포기하는 거. 처음에 나눔과 나눔 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연고 사망자들 보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또 다른 가족이 시신을 포기할 수 있냐라고 참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구나. 게다가 올해가 IMF 딱 20년 되는 해예요. 1997년 IMF 있었고 올해 2017년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분들이 무연고 사망자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인 분들이 IMF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분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됐는데 무연고 사망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이 또래는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이에요. 딱 그분들이 20년 후에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다가 사회적 고립이 되고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됐지만 가족들은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노력은 안 되고 왜 각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이 가정 환경이 형성이 됐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신을 포기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무연고 사망자가 단순히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IMF 이후에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변하고 가족관계가 변하고 그러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 고립 현상이 증가하면서 결국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말고 다른 해석할 수 있는 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7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뭔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나눔과 나눔의 활동이 단지 뭐 착한 마음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사회 시스템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눔과 나눔이 없어도 누구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공영 장례 조례라는 거를 서울시에 제안해서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제도가 되려면 따질 것들이 많고요. 예산도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예민해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쪽에서도 뭔가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 텐데, 그런 비용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신처럼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흔히들 보조금을 받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장례할 때는 저희가 후원금으로만 하고, 무연고 사망자 할 때만 4월부터 11월까지 한해서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그것도 올해만 받으셨어요? 3년 시한으로. 올해가 3년 차였고요. 보조금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1, 2, 3월 달에는 공모해서 지원하고 그걸 심사해서 4월 달에 확정이 되면 4월 달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까지 정산하고 정산서를 12월 달에 제출하면 12월에 평가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실제 무연고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12월부터 3월까지인데 추울 때 많이. 근데 그 시기는 지원 못 받고 그 시기는 후원금으로만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고 뭐 평상시도 많긴 해요. 어쨌든 4월부터 11월까지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때 서울시 약간의 보조금을 받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금과 그런 지원금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받아서 하시고.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굳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제 친구 중에 제가 가는 곳마다 후원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인권단체 가면 인권단체 후원하고 제가 다른 복지기관 가면 거기서도 후원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나눔과 나눔 활동 시작하면서 저한테 후원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그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인권단체도 좋고 사회복지기관도 좋은데 아직 죽은 사람을 위해서 후원할 정도의 마음 준비는 안 돼 있다. 그게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 노꼬노인,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거,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돌아가신 분, 아니 그분의 장례, 그건 기본적으로 가족의 몫이기도 하고 굳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든 안 하든 크게 뭐 상관이 없다. 돌아가신 분이 알기나 해? 뭐 이런 이제 마인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서운하긴 했는데 또 확인하는 건 이게 보편적인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여신을 포함해서 참 대단하다. 혹시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조금 늘어서 한 300분?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진짜 빠듯하게 뭔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겠네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한 7년 아마 시작할 때부터 그 아내분하고 제가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저는 이런 알림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후원을 해도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그게 처음에 후원할 때만 되게 적극적이고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못 들었던 느낌인데 나눔과 나눔은 어떤 뭐 장례를 치렀다라던가
라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사용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긴 했었어요. 네. 요즘에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례라는 게 사실 상당히 그 마음을 써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긴 해.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지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그 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렇게 리멤버 캠페인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오면 이번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 그러니까 우리 이번 달에 장례한 분들, 그러니까 외롭게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이름으로 불렸을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 보낼 때도 가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 그래서 이번 달에 장례했던 누구 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장점이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왜 세월호에서 저 세월호 많은 영상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303명의 이름을 303명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던 영상이었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울면서 울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사회가 기억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장례에 오는 것도 참 행동으로 참여하시는 거지만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았고 하지만 먼저 외롭게 돌아가셨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저희가 10월 1일 날 그 청계봉자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오늘 당신과 만난 무연고 사망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어요. 퀴즈를 내드리고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한테 볼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모금함 같은 데 있는 거에서 카드를 딱 뽑으면 오늘 당신과 만난 무연고 사망자란 엽서 한 장이 딱 나와요. 엽서가 나와서 위쪽에는 그분의 간략한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고 주소지는 어디였고 그다음에 아래는 그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생애, 아주 간단한 생애를 뭐 썼고 그래서 했더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연고 사망자가 되게 남처럼 생각됐는데 오늘 당신과 만난 무연고 사망자 그 이름을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또 엽서 같은 걸 하나 준비해서 그 이름을 써주세요. 라는 리멤버 캠페인을 했는데 신문분들이 그걸 참여하시더니 무연고 사망자 되게 무섭고 왠지 거부감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무연고 사망자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 주실 때 정보들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영조 사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름이 없는 경우도 예전에 이름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수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족들이 포기한 분인지 아니면 연고자가 아예 없는 분인지를 파악해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을 하고 공문을 시행하면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와 계약한 운구업체가 시신을 운구해요. 운구해서 화장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중간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사람들을 귀찮게 하죠. 느낄 수 있겠네. 그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어쩌면 그냥 시신 가져가서 화장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관 가져가서 그냥 시신 넣고 뭐 염이나 그 수의도 입히지 않고 그냥 관에 넣고 화장만 하고 끝나면 유골함 보관하고 이게 기존의 무연고 사망자의 어떤 절차. 근데 이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아니잖아요.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뭘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한다는 건 무엇일까? 사실 가족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못 치렀을 때 가족들의 그 마음은 또 어떨까? 아마 평생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까 그 27살 네. 청년? 그 청년이 마지막 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혼잣말로 했는데 이렇게 아빠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할 거 다 했다. 이 아들이 장례를 안 치렀을 때 그 마음에 갖는 평생 한 아빠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내가 아빠의 시신을 포기했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래도 나는 아빠한테 마지막 가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향 피워드리고 북한꽃도 올려드리고 큰절 한번 하고 이렇게 절차를 했다라는 것과 사실 그 청년은 우리가 장례하는지 모르고 온 거예요. 아마 보고 깜짝 놀라시는 가족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례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언제 화장된다는 소식만 듣고 왔는데 저희가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래요. 저희한테 연락 안 했는데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서로 깜짝 놀래요. 근데 그분 하고 가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는. 사실 장례라는 게 저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을 잘 보내드리는 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장례에 참여해서 살아있을 때 미웠던 정, 사실 좋았던 추억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떠나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가장 안타까웠던 장례 중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도 장례식장에 이제 그 말씀하지 않고 오셨던 분이 계신데 30년 전에 이제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 됐을까? 몸도 안 풀었을 때고 큰 둘째 아이고 큰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인데 남편 집을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30년 전에. 그리고 연락 한 번 없었어요. 30년 만에 연락이 왔네. 죽었다고. 이 여성분은 그러니까 엄마분은 정말 너무 어렵게 이 두 아이를 키우고 혼자서 정말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부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거죠. 그렇죠. 이혼도 안 하신 거야. 혼자서 두 아이를 정말 어렵게 다 키웠는데 3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곳을 가봤대요. 혹시 나한테 유서라도 남겼을까? 그 30년 전에 왜 나갔을까 싶어요. 진짜 얼마나. 근데 유서 한 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포기했는데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마음에 있는 이게 한들을 정리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미운 남편, 30년 자기를 버리고 두 아이를 버리고 갔던 남편. 저 같으면 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신은 가서 그 장례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그 30년 동안 온갖 생각을 하고 궁금하고 막 그래서 그 유서까지 확인하러 갔는데 그것도 없고. 근데 마지막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 오셔서 그래도 고인 가시는데 술 한잔 올려드리고 했죠. 그분들 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이제 여한이 없다. 그나마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았고 마음의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장례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조차 모르고 했으면 평생 아마 그 이 미운 감정을 갖고 살았지 않았을까. 물론 미워할 거예요, 가서도. 하지만 마음의 정리는 된 거죠. 이렇게 장례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을 자신을 존엄하게 마무리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못하면 저는 이 한국 사회가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행복할 수 없어요. 즐거울 수 없어요. 그렇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죽는 죽었고 거. 그 죽은 분들을 잘 보내는 거. 나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 이거를 못하면 아마 우리 사회 문화 속에는 평생 이게 한이 돼서 계속 잘 살다가도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가 치밀을 때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생각나면서 너무 미워지고 너무 분노가 치밀고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는 죽었으니까. 앞에 있으면 뭐 화를 내든 뭐 어떻게 싸우든 할 테지만. 근데 없어.
근데 자기가 포기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근데 화만 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죄책감과 화가. 장례를 함으로 해서 어쨌든 그거를 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릴 적 얘기를 들으면 왜 뭐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다라던가 뭐 외국에 있어서 못 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조차 되게 어쩌면 딱 돌아가시는 장면을 못 봤다라는 거가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느낄 정도라면 그런 장례를 내가 손으로 시신을 포기했어. 그리고 장례를 안 치르고 그냥 보냈어. 나와는 이별한 시간을 갖지도 않았어. 그 죄책감과 뭔가 그 아쉬움과 뭔가 그 감정들을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행복할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뭔가가 몰려올 때 그런 감정과 더해졌을 때 우리 삶이 너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무용고자가 실제로는 무용고자가 아닌 거죠. 거의 8, 90%는 무용고자가 아니던데 예전에 또 얘기를 잠깐 들어봤을 때는 공무원이 연락 온 적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은 사회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그 공적인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적 조직은 일단 무거워요. 이게 뭔가 움직이기가 힘들어. 쉽게 바뀌진 않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게 문제다. 이게 사회 문제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저희가 무용고 사망 장례를 하기 전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하기 전에 아무도 민원 제기를 한 곳이 없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떠들죠. 언론에도 인터뷰에도 계속 떠들면서 무용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회 환경과 맞물린 거죠. IMF 이후에 20년이 지나면서 이게 고독사가 올해 정말 많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잦아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공적 조직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눔과 나눔이라는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는 없어져야 된다. 저희가 계속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사회적으로 민폐일 수 있다. 그러겠네요. 오히려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이런 시민단체한테 돈 얼마 주고 여기서 하면 돼. 근데 물론 중간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스템과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좀 잘 해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도화돼야 된다. 예를 들면 그 60년대, 70년대 기생충 박멸 협회라는 게 있었대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대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기생충 약을 먹는 게 전 국민 캠페인이에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이 그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약도 먹고 기생충을 없애는 협회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생충은 있죠. 때로는 약도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 국민적인 건강에 위해를 가하진 않아요. 근데 그 협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눔과 나눔도 지금은 무용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눔과 나눔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는 제도 속으로 들어가고 나눔과 나눔 해체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꿔보는 거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래서 무용고 사망자가 그러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시신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저희 주장하는 건 포기라는 게 아니라 공영 장례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가 있어요. 75만 원인데 택도 없죠 장례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빈소를 마련할 수 있게 공설 장례식장을 만든다든지 또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구차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그래서 정부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장례, 화려한 장례 말고 최소한 하루라도
저희는 몇 시간 이렇게 이별하는 시간을 주는 것만 갖고도 위로가 되는데 네. 최소한 하루 정도의 이별하는 시간들은 확보할 수 있게 사회가 해주자. 근데 과연 그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아니에요. 무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서울시만 해도 70여 개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게 다 만실일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번역별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 서울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네, 네. 공설 어린이집이 작으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그 민간 어린이집을 이렇게 막 확장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설 장례식장들인데 공설 장례식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빈소를 이렇게 서로 모은다든지 권역별로 해서 그래서 여기 가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비용,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장례를 할 수 있어. 물론 플러스 알파도 더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그 시설과 여건들은 된다. 이것들을 네트워크하고 과연 모아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민간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잘 좀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런 쪽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물론 장례 지원 필요합니다. 당장 물에 빠진 사람 구해야죠.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셨으면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요거는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고 요것을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 계속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질병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개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만들었네요. 건강보험공단이 사람들의 그 병원 갔다 온 보험금 나머지를 막 지급해주고. 자, 실업은 개인의 능력 문제 아닌가요? 근데 국가가 막 실업 대책을 세우고 실업급여를 막 주고 물론 자기가 보험금 낸 거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잖아요. 산재는 안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구사회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이런 사대보험, 건강보험, 뭐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 이런 질병, 그다음에 실업으로 인해서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곤화 계속되면은 이 생산 인력들이 없어지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사대보험, 구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대보험을 딱 만들었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남자만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까지 밖에서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지만 한 가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보육, 요양. 예전엔 전통적으로 여성 또는 가족들이 보육과 요양을 책임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 되니 보육과 요양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사회복지에서는 신사회 위험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사회 위험이 발생한. 예전에 없었는데 건강, 뭐 질병, 뭐 실업, 산업재 이런 것들만 사회적 위험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보육과 요양이 문제더라. 그래서 뭐예요? 요양보험제도 생겼죠. 맞아요. 그거예요. 보육도 되게 보육도 이제 많이 확충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신사회 위험과 구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거라는 거죠. 왜? 가족과 개인이 이런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때 사회는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게 된 거죠. 그럼 죽음은 어떤 얘기예요? 죽음도 개인과 가족이 대응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 이걸 개인과 가족에게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할 거냐 아니면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이런 죽음의 문제, 장래의 문제도 이제는 다루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게요. 그 일본이 그런 고독사가 되게 많다라고 했던 게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고독사들이 많아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뉴스에도 많이 접하게 되고 실제로 그만큼 훨씬 더 많은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씩 접하게 되는 걸 거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관련 책과 뭐 연극 뭐 이런 활동들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어쨌든 문화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와 교육.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뭐 바로 뭐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부담 없으면서도 좀 고민점은 던지고 그리고 시작점은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골목에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좀 이렇게 이번에 3개월에 걸친 프로젝트를 했어요. 골목에서 사람을 만난다. 골목에서 사람을 만난다. 골목이라는 것은 집과 집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다니면서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골목에는 모퉁이가 있잖아요. 제 이름처럼. 그 모퉁이를 돌아서 뭔가를 좀 만나보자. 그래서 사실은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고독사 전에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해보자. 그래서 8월 달에는 모퉁이를 돌아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딱 꺼내보자. 그래서 죽음인데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죠. 뭐 사회적인 죽음 말고 너무 머니까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웰다잉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도 해보고 호스피스에 계신 분을 모시고 우리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 꼭 의료기기에 의존해서 마지막 삶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호스피스 이제 수녀님과 같이 나눴어요. 반응 되게 좋았어요. 일단 개인적인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퉁이 9월 달에는 두 번째 모퉁이를 돌아서 만나는 흔적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그래서 그 유품 정리사 고독사한 흔적을 그런 직업이 있어요. 유품 정리사 분을 모시고 이런 그 현장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셨을까. 그 흔적들을 우리 함께 얘기해보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어떤 분은 시계라든지 이런 외롭게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세상에 얘기하고 싶었던 흔적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스틸라이프라는 영화도 보고 그런 유품정리사와 스틸라이프 이야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례를 치러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인데 그 영화도 보고 유품정리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마지막 10월 달에는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은 무용고 사망자 그 기자 지망생들이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지망생일 때 209명의 무용고 사망자를 일일이 발로 다 취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던 곳에 가서 어떤 분이었는지 물어보고 때로는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면서 취재를 한 취재기를 책으로 낸 거예요. 뭐 양상과 이해는 저희랑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거 딱 좋다. 북콘서트로 그래서 저자들을 모시고 저자들이 경험했던 무용고 사망자 거의 뭐 저희랑 이게 똑같은 그러게 거의 일맥상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 책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거죠. 책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중간에 노래 공연도 하고 그다음 대담도 하는 형태로 해서 문화 형태의 행사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좀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좀 이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에 뭐 이제 홍대 대학생인데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무용고 사망자 관련된 이야기 또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연극과 학생들은 이번에 가을에 무대를 올릴 건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다. 근데 어떻게 장례 절차와 이런 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건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그럼요. 거죠. 어떤 데는 무용하시는 분이 와서 자기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치 미술 하시는 분인데 혹시 유골함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걸 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과 관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화가분도 오셔서 혹시 무용고 사망자들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시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 있는 분들이 또 결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저희의 기획이라기보다는 나눔과 나눔은 사회가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추동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사회가 나눔과 나눔은 요 길로 가라. 당신들이 할 일은 무용고 사망자에게 발생하니 요 장례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계속 저희를 사회가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서 좀 기획이 되는 거지 저희가 뭐 특출난 뭐 거기에 있어서 기획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냥 그 활동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들을 좀 더 긴 항목으로 계속 제도화한다던가 아니면 문화적인 것들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좀 뭔가 다가가려는 네. 시도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또 와서 같이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하는 게 정말 좋네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자기는 장례식만 갔다 와도 너무 힘든데 그쵸. 그 화장장에 가서 이 장례를 하다 보면 정말 통곡소리 갈 때마다 듣게 되고 네, 그런데 괜찮냐 심적으로 괜찮냐는 말 많이 듣고요.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 대답은 일관되게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활동하는 저희 나눔과 나눔 안에서 그분들과 같이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일도 많이 하고 뭐 기획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무엇보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이 마음을 나누는 게 큰 위로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갔다 와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술 한잔 하면서 그 시간들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 저와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뭐 강의라든지 이런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에너지들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자솔이라는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노래하세요. 노래하시는 분. 그분은 노래를 통해서 또 나름 그분의 삶을 또 지탱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자솔과 지금 모퉁이가 같이 일을 하시고 두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둘이 있고 또 청년활동가라고 해서 이제 지혜광이라는 친구, 그다음에 일부라는 친구 이렇게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월급이 나오나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눔과 나눔 홈페이지에 오셔서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2명의 청년활동가는 이제 서울시가 지원하는 뉴딜 일자리라는 좀 제도를 활용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요. 저희 단체 후원급으로 나가진 않고 또 제 급여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서 충당하시고 벌고 있고 그래서 후원금으로 우리 팀장님 자소리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활동비, 장례 지원하고 하는 쪽에 다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시작하신 아까 계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뭐 여기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아주 뭔가 충만한 걸 막 느끼는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까는 오히려 에너지 이쪽에서 얻는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 활동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앞에 그 직장들을 보면 한 5년마다 옮긴 것 같아요. 한 5년 지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고 물론 형식은 똑같아요. 장례라는 형식 자체가 다르지 않는데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물론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그 장례가 사실은 새로운 분과의 새로운 만남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참 사무치는 배웅을 매일 한다고 할까요? 사무치는 배웅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단편적인 삶이지만 그분의 삶을 배웅하고 또 그분의 삶을 배웅하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장례 얘기하려면 정말 한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접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배웅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눔과 나눔 활동은 뭐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물론 슬퍼요. 하지만 배웅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또 접할 때면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 저는 다른 그 어느 직장, 되게 많은 직장 다녀봤지만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문화적인 기획들을 할 수 있는 네. 정말 새로운 누가 해보지 않은 네.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죠. 다시 말하자면 새롭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이 일은 계속 해도 계속 새로운 뭔가가 있는. 그게 내 삶에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네. 때로는 주말에 계속 장례가 있는데 주말에 좀 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갔는데 우리가 안 했어. 근데 누군가 우리한테 얘기하지도 않은 가족들이 왔을 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 약간의 책임감도 있기도 하고 그분과의 만남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야 상징적으로 하면 되고 굳이 그걸 다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참 하루 못 갔을 혹시라도 여러 가지 우리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3개월 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영정사진 찍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 뭐 몇 가지 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에 무거운 거죠. 근데 인원이 4분,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이었다가 지금 그 2분이 합류한 지가 뭐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4분이서 한 일주일에 한 몇 건 정도? 일주일에 저희가 평균 3번? 3번? 3번, 4번 하죠. 근데 그걸 이렇게 다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다 참여하신다는 거죠?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고 근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활동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쭉 처음에는 장례만 쭉 하다가 점점점 이게 살이 더 붙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 경기권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서울만 한다고 더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경기에서도 요청하시면 장례가 이제 서울 쪽으로 와서 오시면 지원은 되긴 하는데 쉽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에 있는 70개 장례식장 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70개 장례식장이 다 저희한테 우호적이지 않고요. 저희가 3군데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3군데에서 장례를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에요. 무용고 사망자는 그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벽지 화장장에서 하기도 하고 약간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용고 사망자 장례 방식이 약간 다르고요. 자세한 거는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너무 우리 행복한 즐거운 월요일 얘기를 안 하고 이 장례 얘기만 해도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삶에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삶을 들어보고 싶은 거여서 뭔가 막 즐거운 얘기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으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와닿았고 저는 또 아까 왜 배웅이라는 표현이랑 만남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진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을 생전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인 거잖아요. 정말 돌아가신 이후에 죽어야 만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배웅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또 이어지고 이런 그분들이 만남을 또 만들어 주세요. 자원활동 오시는 분들.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과의 만남도 있죠. 그분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분을 통해서 자원활동 오시는 분들과 새로운 만남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배웅하면서 또 새로운 만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만남들이 그 안에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후원을 안 해줄 때 약간 서운했는데 이 자원활동을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작년 12월 달 연말 마지막 일주일에 자원활동 오셨던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저희가 이제 꾸준히 오기는 한계가 있어요. 뭐 장례식을 매일 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의사였는데 그 국립의료원 의사세요. 그분이 일주일 휴가를 내고 저희 3일을 오셨어요. 마지막 주에. 왜 오셨냐 얘기를 들었더니 국립의료원은 이렇게 무연고, 연고자가 없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근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보면 있는 사람에 손 한 번 더 가는 거고 없으면 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숱한 무용고 사망자들을 죽음을 목격했고 사망 진단서를 끊었는데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일주일 휴가를 내시고 오시더라고요. 나이대가 나이대는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젊으셨어요. 네. 그런 의사분을 보면서도 근데 그런 의사분과의 만남 또는 장례 지도사인데 어쨌든 장례식장은 상업화되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자기가 장례 지도사가 처음 될 때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한 거고 여기 와서 뭐 자기가 염을 하진 않지만 공부하고 이분들을 정성스럽게 보내는 이 의식이 오히려 자기 장례 지도사가 왜 됐는지 이 본연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랑 같이 한참 지금은 뭐 지방에 내려가셔서 오시지 못하지만 한 2년 가까이 저희랑 그 장례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연구를 해주던 스님은 무슨 불교의 제가 불교가 아니라서 무슨 대장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돌아가신 분들을 챙기는 그게 있대요. 그것을 현장에 실천하는 곳이다 여기가. 그게 단지 연불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천하는 현장으로서의 나눔과 나눔의 현장이다라고 하시면서 여기를 2년 동안 오셔서 서울에 계신 2년 동안 쫙 또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덕재화장장에 저희 장례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무용고 사망자도 각 장례식장 다 갔었어요. 근데 저희만 딱 갈 때와 스님이 승복을 딱 입고 하셨을 때가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스님이 딱 가시면 일단은 대우를 해줘. 스님이 오셨습니다. 스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스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복이, 이 승복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셨던 이런 새로운 만남들이 매 장례마다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즐겁지는 않지만 이것이 삶에 참 많은 힘과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삶을 좀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나눔과 나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참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뭐 아까 약간 후원을 하려면 나눔과 나눔 홈페이지로 오면 된다고 했는데 후원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자원봉사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자원봉사도 신청하는 란이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연락드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저희 장례 일정을 매일 올려요. 그래서 그 장례 일정을 보시고 실제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장례 참여하신 이후에는 저희가 좀 밴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지는 않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 자원활동 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안내하는 밴드가 또 있으니까요. 오시면 이제 그렇게 가입해서 활동하셔도 되고요. 한 1년에 한 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오셔도 좋고 2번 오셔도 좋고 어떤 분은 최근에 열심히 오시는 분은 사무실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힐링하러 간다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과의 새로운 만남. 그러니까 힐링이 도대체 뭘까? 좀 나중에 만남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분도 직업이 약간 장례식장을 많이 가야 되시는 분인데 올 때와 또 다른 정말 나와 전혀 인연이 없지만 이분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도대체 남의 생판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서 어떤 삶의 가치와 위로를 받을까 싶지만 한번 와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마음을 또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약간 2시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2시간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힘들어하시는, 그러니까 쭉 연결해서 듣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주에는 1부, 2부로 좀 나눠서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희도 잠깐 쉬고 그래서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고 나서 저희는 이제 2부에서 좀 또 다른 활동 이야기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